어이, 머리핀. 우리 엄마 머리핀이랑 똑같아요. 살소녀의 맑은 목소리가 황금 시장의 소음을 뚫고 한국희의 귓가에 박혔다. 뭐라고 했니? 새 한국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손에 들린 명품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년 전 잃어버린 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머리핀 때문이었다. 민서라는 소녀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한국희의 머리에 꽂힌 나비 모양 머리핀. 년 전 사랑하는 딸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한국희가 황금 시장에 온 이유는 달콤한 추억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늘은 재개발 프로젝트의 마지막 협상 날. 최진호와 함께 투자한 이 프로젝트로 가구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회장님, 상인들이 또 항의하러 나올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스몄다. 한국희의 눈앞에는 이미 붉은 현수막들이 아른거렸다. 우리 터전을 지켜주세요. 생계를 책임져 주세요. 라는 절규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이런 감상적인 것들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거야. 새 최진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상인들의 고통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이 프로젝트로 한국 기회의 회사를 차지할 야망만이 번뜩였다. 진호 씨, 그래도 이분들이 평생 일궈온 터전인데. 한국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최진호는 손을 휘저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정에 휘둘리면 사업 못해. 보상금도 충분히 책정했으니 더 이상 뭘 바라겠어. 한국희의 시선이 다시 민서에게 향했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수 만든 머리핀을 파는 소녀의 모습이 애처로웠다. 낡은 교복, 해진 운동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별처럼 빛났다. 머리핀 하나에 1,000원이에요. 정말 예쁘죠? 민서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외쳤지만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쳤다. 소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한국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머리핀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민서의 눈이 다시 한번 크게 떠졌다. 정말 신기해요. 우리 엄마도 똑같은 머리핀을 가지고 계셔요. 절대 안 팔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거든요. 한국희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목이 바싹 말랐다. 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8살 딸 소영이에게 선물했던 머리핀, 그리고 그 다음 날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 소영아, 이 머리핀은 세상에 단 2개뿐이야.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우리 소영이가 가지는 거야. 년 전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딸, 번창하는 사업.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산산이 부서졌다. 한국희의 손이 떨렸다.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까? 회장님,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최진호가 다가와 민서를 훑어봤다. 그의 얼굴의 순간 기묘한 그림자가 스쳤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귀여운 아이라서요. 한국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가슴 속 울렁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얘야, 네 엄마는 어디 계시니? 한국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집에서 누워 계셔요. 많이 아프시거든요. 병원비가 이제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계세요. 한국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만약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다면 이 머리핀들 다 얼마니? 한국희가 다급하게 물었다. 민서가 놀란 눈으로 대답했다. 전부요. 계정도 있는데 10,000원이면 돼요. 한국희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민서에게 건넸다. 소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너무 많이 주시는 거 많이 진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리고 내 집 주소를 알 수 있을까? 나중에 또 사러 올게. 한국희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연만에 찾을지도 모르는 운명의 실마리를 놓칠 수 없었다. 최진호가 의아한 눈빛으로 한국희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걸까? 그날 밤 한국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연전 그 끔찍한 날을 떠올렸다. 가슴 깊숙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찢어지는 듯했다. 연, 월, 일, 일요일. 당시 한국희는 새였고 남편 박정우와 함께 작은 섬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8살 딸 소영이는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여보, 소영이 좀 데려오세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한국희가 남편에게 말했다. 하지만 전구가 놀이터에 갔을 때 소영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친구들은 어떤 아저씨랑 같이 갔어요. 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한국희의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다. 경찰 수사, 유괴범과의 협상, 밤낮 없는 수색 작업. 하지만 소영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소영이를 못 찾겠다면 차라리 죽겠어. 남편 정우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폐인이 되었다.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는 연후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희는 홀로 남겨졌다. 당신까지 저를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한국희가 남편의 병상에서 오열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 후 연간 그녀는 오직 2가지 일에만 매달렸다. 회사를 키우는 것, 그리고 딸을 찾는 것. 지금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한국물산은 그녀의 피와 땀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같은 시각 황금시장 뒤편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는 또 다른 고통이 펼쳐지고 있었다. 박소영은 좁은 방 한구석에서 기침을 멈추지 못하며 누워 있었다. 엄마, 오늘 10,000원 벌었어.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돈을 내밀었다. 하지만 소영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난달부터 계속된 기침과 고열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었다. 우리 민서가 고생이 많구나. 엄마가 빨리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소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웠다. 이들 모녀가 이곳에 정착한 것은 연전이었다. 민서 아빠의 도박과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자 소영은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쳐 나왔다. 그때부터 둘은 힘겹게 살아왔다. 소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흐릿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8살이었던 그날의 기억은 단편적이었지만 몇 가지는 아직도 선명했다. 따뜻한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나비 모양 머리핀. 숨 막히는 침묵. 야애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세상에 단 2개뿐인. 아득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누구의 목소리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끔찍한 기억들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자리엔 빛바랜 머리핀 하나만이 남았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소중한 보물이었다. 한편 황금 시장 재개발 계획은 그림자처럼 진행되고 있었다. 최진우는 사무실에서 은밀히 전화를 걸었다. 계획대로 밀어붙여. 한국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회사는 우리 손에 들어온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오래된 질투심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한때 작은 섬유 회사였던 중견기업은 이제 그의 소나귀에 들어올 운명이었다. 달력을 찢으며 최진우는 비웃었다. 개월 후면 한국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년 전 한국희와 박정호 부부, 그리고 어린 소영의 행복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다. 최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음 날 한국희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민서의 맑은 눈망울, 머리핀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표정, 우리 엄마와 똑같아요 라는 말이 자꾸만 맴돌았다. 회장님, 오늘 황금시장 상인 대표들과 최종 협상이 있습니다. 김 부장의 보고에도 한국희의 마음은 무거웠다. 재개발은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가구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갈 것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희는 깊은 고민에 잠겼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사람이 먼저야, 여보.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지. 연전 수사 자료들이 책상 위에 펼쳐졌다. 노랗게 바램 보고서, 희미한 목격자 진술, 박소영 새 실종, 년 월 일 오후 시경. 자료를 쥔 한국희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최진우의 이름이 있었다. 담당 수사관 최진우 경사. 년 전 그는 경찰이었고 소영이 실종 사건의 담당 수사관 중 하나였다. 왜 그는 이 사실을 숨겼을까? 민서는 오늘도 시장에서 머리핀을 팔고 있었다. 어제 받은 10,000원으로 엄마 약과 쌀을 샀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머리핀 사세요. 정말 예뻐요.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재개발되면 다 없어질 텐데 뭘 사. 민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재개발 후 떠나야 한다는 건 알지만 갈 곳이 없었다. 엄마가 아픈데 이사는 어떻게 가지? 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손으로 머리핀을 정리하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다. 오후 시 한국희가 다시 황금시장에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였다. 최진우에게는 다른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다. 민서를 발견한 순간 한국희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제 그 할머니세요? 민서가 해맑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한국희는 목이 메었다. 어린 시절 소영이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얘야, 혹시 집에 가족분이 계시니?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사실 보상금은 핑계였다. 그녀는 민서의 엄마를 만나고 싶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강렬한 이끌림 때문이었다. 정말요? 엄마가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계셨는데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할머니를 데려다 줄래? 네, 우리 집은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민서는 머리핀들을 재빨리 상자에 담았다. 한국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릿했다. 살 아이가 생계를 책임지다니. 황금시장을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주변 풍경은 삭막하게 변해갔다. 깔끔한 상가 대신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민서가 앞장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동안 이런 곳에서 살아왔다는 건가? 할머니, 계단이 좀 가팔라요. 조심하세요. 민서가 뒤돌아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한국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살 아이가 80살 할머니를 걱정해 주다니. 골목 깊숙한 곳, 반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앞에서 민서가 멈춰섰다. 여기에요. 엄마, 손님 오셨어요. 민서가 문을 열며 소리쳤다. 한국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박소영이었다. 한국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년 전 8살이었던 소영이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얼굴이 성인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리네요. 소영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인사했다. 목소리, 미소, 모든 것이 한국희의 기억 속 딸과 똑같았다. 한국희는 말을 잃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어디선가 뵌 것 같은데. 소영이 한국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분명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한국희도 마찬가지였다. 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눈매, 미소, 말하는 툭까지.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오셨다고 민서가 그러더라고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에요. 이사 갈 돈도 없고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한국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의 딸이, 손녀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니. 할머니, 차 드실래요? 엄마가 끓여주신 보리차예요. 민서가 플라스틱 컵에 보리차를 따라 건네주었다. 한국희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다.
집 안은 좁았다. 원룸보다도 작은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다. 벽에는 민서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민서가 그린 거예요. 미술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한국희가 그림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엄마와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행복해 보이는 그림들이었지만 어딘가 애틋함이 느껴졌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8살까지는 행복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끔찍한 일들만 기억나요. 한국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어떤 나쁜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겨우 도망쳐 나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랐어요. 성인이 돼 민서 아빠를 만났는데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도박과 술에 빠져 결국 민서를 데리고 도망쳐 나왔죠. 한국희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 년 동안 딸이 겪었을 고생.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소영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팔지 않고 간직해왔어요. 소영의 손에 들린 건 나비 모양 머리핀. 한국희가 꽂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어린 시절 누군가 준 듯 했지만 기억은 흐릿했다. 하지만 이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뭐요. 한국희의 손이 자연스레 머리핀으로 향했다. 년 전 만든 그 머리핀. 혹시 어린 시절 이름이 뭐였어요? 한국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영이요, 박소영. 그런데 성은 나중에 바뀐 거예요. 소영이 잠시 망설였다. 원래는 다른 성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한국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영, 자신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였다.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한국희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잃어버린 딸 이름도 소영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저랑 같은 이름이네요. 소영이 신기해했다. 그때 민서가 끼어들었다. 엄마! 할머니, 머리핀이 엄마 머리핀이랑 정말 똑같아요. 민서가 두 머리핀을 가져다 나란히 놓았다. 완전히 똑같았다. 크기도, 색깔도, 나비의 날개 모양까지. 이상하네요. 정말 똑같아요. 소영이 놀라워했다. 한국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영아. 떨리는 목소리가 소영의 몸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 혹시 기억나니? 엄마가 자장가 불러주던 거. 한국희가 조심스럽게 물으며 노래를 시작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소영의 눈이 커졌다. 그 멜로디, 그 목소리. 어린 시절 꿈속에서 계속 들려왔던 목소리였다. 녹두밭에 앉지 마라. 한국희가 계속 노래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녹두꽃이 떨어진다. 엄마.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만에 되찾은 기억 속에서 자장가를 불러주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국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영을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소영아, 엄마야.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민서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엄마와 할머니가 껴안고 우는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소영아, 정말 내 딸이구나. 한국희가 소영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소영의 마른 어깨가 손에 느껴졌다. 딸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죠? 소영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꿈이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다 괜찮아. 한국희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소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년 전 8살이었던 딸의 모습이 지금의 살 여성의 얼굴에 겹쳐 보였다. 민서는 옆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엄마,
이 할머니가 정말 엄마의 엄마세요? 그래, 민서야, 할머니가 너의 진짜 할머니셔. 소영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처음으로 할머니가 생긴 것이었다. 엄마, 저는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냈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희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놀이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사탕을 주면서 엄마가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요. 어린 마음에 따라갔죠. 소영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깨어났을 때는 어둡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 후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어요. 한국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미안해. 소영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서 해외로 끌려갔어요. 몇 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소영이 말을 이었다. 겨우 도망쳐 나왔을 때는 살이었어요. 한국말도 잊어버릴 뻔했죠. 다행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곳에서 다시 한국말을 배우고 학교도 다녔죠. 소영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셨어요. 저에게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시고 박소영이라는 이름을 계속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한국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소영이라는 이름만큼은 지켜져 왔구나. 하지만 과거 기억은 계속 악몽으로 나타났어요.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들은 거의 사라지고 무서운 기억들만 남았죠. 소영이 한국희를 바라봤다. 그래서 엄마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 머리핀과 자장가만 꿈속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성인이 되어서 민서 아빠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소영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민서가 엄마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빠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민서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도박에 빠져서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술을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민서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결국 도망쳐 나왔죠. 한국희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딸이 이런 고생을 하는 동안 자신은 뭘 하고 있었던가. 그때부터 민서와 둘이서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소영아, 엄마도 할 말이 있어. 한국희가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을 다 뒤졌어. 한국희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다. 아빠도 너를 못 찾은 충격으로 돌아가셨어.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술만 마시다가 간경화로.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응? 너를 잃고 연후에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났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다. 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 다른 고통을 겪어왔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았다. 그런데 민서가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한국희가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할머니, 그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민서, 할머니가 너희들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한국희가 민서를 끌어안았다. 살 손녀를 품에 안는 순간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느껴졌다. 민서야, 네가 머리핀을 팔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났을 거야. 한국희가 감사함으로 말했다. 민서가 고개를 갸웃했다. 저는 그냥 예쁜 머리핀 만들어서 팔았을 뿐인데요. 네가 만든 거야? 엄마가 만든 게 아니라? 한국희가 놀라 물었다. 네. 저는 손재주가 좋아요. 엄마가 아파서 제가 만들어서 팔아요. 민서의 작은 손이 정교한 머리핀들을 자랑스레 펼쳐 보였다. 어머, 정말 솜씨가 좋구나. 한국희의 감탄에 소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민서는 사실 정말 똑똑해요. 학교에서도 늘 등이고 미술도 잘하는데 제가 아프니까 학원도 못 보내고. 소영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묻어났다. 한국희는 가슴이 저릿했다. 이제 그런 걱정 마. 할머니가 다 해줄게. 소영아, 엄마가 너희 제대로 돌봐줄게. 우선 병원부터 가자.
한국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소영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 병원비가. 그런 걱정은 넣어도 엄마가 년 동안 못해준 걸 생각하면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국희는 휴대폰을 꺼내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부장, 지금 당장 시내 제일 좋은 병원에 연락해서 병실 준비해. 최고의 의사도 모셔놓고. 소영은 놀란 눈으로 한국희를 바라봤다. 엄마,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하긴 내 딸인데 최고로 해줘야지. 민서가 천진하게 물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한국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집은 정말 커. 민서 방도 따로 있고 예쁘게 꾸며줄게.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런데 할머니, 저 머리핀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못 팔면 할머니가 다 사줄게. 전부 다. 걱정 마. 한국희가 지갑을 꺼내자 민서가 깜짝 놀라 물었다. 정말요? 그럼 엄마 약값도 낼 수 있어요. 이제 엄마 약값은 할머니가 낼 거야. 민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같은 시각 황금시장 입구. 최진우가 쌍안경으로 한국희를 주시하고 있었다. 어제부터 한국희의 행동이 이상해. 왜 갑자기 저 꼬맥에 관심을 보이는 거지? 최진우의 얼굴에 의심이 스쳤다. 혹시 한국희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설마. 연이나 지났는데 최진우는 불안감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만약 정말로 저 아이가 한국희의 손녀라면 일단 더 지켜봐야겠어. 최진우는 쌍안경을 내리고 차 안에서 기다렸다. 한국희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희는 소영과 민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연만에 찾은 가족과의 첫 외출이었다. 할머니, 이 차 처음 타보는 거예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앞으로는 매일 탈 수 있어. 우리 민서 학교도 이 차로 데려다 줄게. 소영이 한국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먹을 걸 걱정해 챘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영영 하지 마. 엄마가 다 책임질게. 한국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이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황금시장이 멀어져 갔다. 그곳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고 있었다. 환자분, 이쪽으로 모셔주세요. 서울대병원 병동 간호사들이 소영을 정중하게 안내했다. 한국희가 미리 연락해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둔 덕분이었다. 소영은 이런 극진한 대접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동네 병원만 가도 내 딸인데 최고로 받아야지. 한국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했다. 민서는 병원 곳곳을 신기한 듯 둘러봤다. 와, 여기 정말 크고 깨끗해요. 우리 동네 병원이랑 완전 달라요. 우리 민서도 검사 받아보자. 건강해야 할머니가 마음 놓지. 한국희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가족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한국희를 따로 불러냈다. 상담실에서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환자분은 만성 빈혈과 윅궤양을 앓고 계십니다. 과로로 인한 신경소외약도 심각한 상태고요. 무엇보다 오랜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당장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봐야겠습니다. 철분 보충과 위치료,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한 달이요. 한국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민서는 어떻게 해요? 소영이 병실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평생 딸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걱정 마. 민서는 엄마가 돌볼게. 한국희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몸부터 추슬러.
건강해야 민서도 안심하지. 민서가 엄마 침대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랑 있을게요. 엄마는 빨리 나으세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살밖에 안 된 딸이 너무나 의젓했다. 그날 저녁 민서는 한국희의 집에서 첫 밤을 보내게 되었다. 강남 고급 주택가에 있는 층 단독주택이었다. 와, 정말 궁전 같아요. 민서는 입을 벌리고 집 안을 둘러봤다. 넓은 거실, 커다란 소파, 샹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다. 민서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한국희는 손녀를 위해 준비한 방을 보여줬다. 분홍색으로 예쁘게 꾸며진 방에는 공주 침대와 책상, 그리고 온갖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민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지금까지 가져본 장난감이라고는 몇 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민서 양. 한국희의 집에서 년째 일하고 있는 가정부 김 여사가 민서를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 이 아줌마는 누구세요? 민서가 한국희에게 속삭였다. 한국희는 웃으며 설명했다. 김 여사는 할머니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맛있는 요리도 해주시고 집 정리도 해주셔. 김 여사는 민서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회장님께서 손녀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드디어 만나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민서가 신기한 듯 물었다. 저녁 시간 김 여사가 푸짐한 식사를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 각종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민서는 처음 보는 음식들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와, 이게 다 저녁이에요? 명절도 아닌데? 우리 민서 환영 파티야. 마음껏 먹어. 한국희가 민서 앞에 갈비찜을 놓아주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엄마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일 병원에 가져다 줄게. 한국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엄마를 걱정하는 민서가 기특했다. 다음 날, 한국희는 민서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 할머니, 여기는 왜 왔어요? 민서가 화려한 백화점 로비를 보며 물었다. 민서 옷 사러 왔지. 예쁜 옷들 많이 골라보자. 한국희는 민서의 손을 잡고 아동복 매장으로 향했다. 민서는 진열된 예쁜 옷들을 보며 감탄했다. 할머니, 이 옷들 너무 비쌀 것 같아요. 민서의 걱정에 한국희는 미소 지었다. 우리 공주님한테는 제일 예쁜 옷을 입혀줘야지. 그녀는 점원에게 말했다. 이 아이에게 맞는 옷들로 전부 골라주세요. 속옷부터 외출복까지. 점원의 눈이 커졌다. 1시간 후 민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쁜 원피스, 새 신발, 반짝이는 머리핀. 거울 좀 봐볼래? 한국희는 민서를 거울 앞으로 이끌었다. 민서는 자신의 모습에 숨을 멈췄다. 이게 저예요? 진짜 공주님 같아요. 한국희는 흐뭇하게 웃었다. 원래 우리 민서가 공주님이었어. 이제야 제 모습을 찾은 거지. 손녀의 미소에 그녀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같은 시각, 최진호는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몰아세웠다. 한국회 회장의 최근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 특히 어제 병원에 간 이유를 알아봐. 부하는 멈칫했다. 네, 사장님. 그런데 최진호가 쏘아붙였다. 묻지 말고 빨리 해. 그리고 황금시장에서 머리핀 파는 그 꼬마의 신상 정보도 모조리 알아와.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불안한 예감이 짙어지고 있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연전 그 아이라면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지도 몰랐다. 병원에서 박소영은 눈에 띄게 회복하고 있었다. 영양 공급과 꾸준한 치료 덕분이었다. 오늘 민서가 할머니랑 쇼핑 갔었어. 한국희가 병실을 찾아와 소영에게 전했다. 정말요? 민서가 좋아했겠어요. 소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딸의 행복은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다. 소영아,
너도 태어나면 같이 쇼핑 가자. 예쁜 옷들 많이 사줄게.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엄마,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희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많이 해주긴. 년 동안 못 해준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서야, 내일부터 새 학교에 다니는 거 어때? 민서의 눈이 커졌다. 새 학교요? 근데 전학하는 게 쉬워요? 한국희는 설명했다. 할머니가 다 준비해놨어.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교야.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럼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하는 거네요. 한국희는 민서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민서가 새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최진호는 부하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사장님, 그 아이 신상 정보 알아왔습니다. 이름은 김민서고 엄마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박소영. 최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그리고 어제 한국회 회장이 그들을 병원에 데려갔고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진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젠장! 설마 정말로 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일까? 그가 저지른 과거의 악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그의 눈에서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민서는 새 침실에서 한국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나으실까요? 곧 나으실 거야. 좋은 약 드시고 계시니까. 한국희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정말 꿈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핀 팔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민서의 작은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다. 민서야, 할머니가 민서랑 엄마를 평생 지켜줄 거야. 한국희의 품 안에서 민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을 느꼈다. 연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였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는 위험한 음모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진호는 깊숙한 별장 지하 굳게 잠긴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연전의 비밀스러운 자료들이 잠들어 있었다. 이 모든 걸 다시 꺼내야 하다니. 낡은 사진들과 빛바랜 문서들을 펼치자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젊은 경찰관이었던 그는 어떻게 한국의 가문을 파멸시키려 했었나. 부자들만 행복하게 사는 세상은 싫었어. 최진호는 한국회의 가족 사진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년 전부터 싹튼 질투와 원한은 여전히 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저 최진호입니다. 년 전 일을 아직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다시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편 민서는 강남의 명문 초등학교에 첫 등교를 했다. 운전기사가 모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민서를 보며 아이들은 수군거렸다. 쟤 누구야? 전학생인가? 차 진짜 좋다. 완전 부자네. 민서는 낯선 시선에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까지 다니던 학교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민서야,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소개해 줄게. 담임 선생님은 민서의 손을 잡고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서에게 쏟아졌다.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 자기 소개해 볼까? 김민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민서에게 다가왔다. 야, 너 진짜 돈 많아? 차 엄청 좋던데. 너희 집이 어디야? 강남이지? 쏟아지는 질문에 민서는 당황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원래 시장에서 살았어. 민서가 털어놓자 아이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시장? 그럼 지금은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어. 그때 한 아이가 비웃듯이 말했다.
뭐야? 그럼 원래는 가난했다는 거네? 갑자기 부자 된 거야? 민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같은 시각, 한국희의 회사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다.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금 긴급 회수 통보가 온 것이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김 부장이 보고했다. 누군가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시장 재개발권에 투자한 돈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진호와 함께 진행한 그 프로젝트 말인가? 네. 그런데 최진호 측에서는 이미 발을 뺀 상태입니다. 우리만 위험한 상황이에요. 최진호는 은행 고위 간부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었다. 한국희는 이미 끝난 사업가야. 재개발 프로젝트는 실패작이고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해. 은행 간부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물산은 건실한 기업이 아닙니까? 최진호는 조작된 자료들을 내밀었다. 이 자료들을 보십시오. 한국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웬 거지? 아이에게 빠져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최진호는 한국희와 민서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소영에게도 수상한 일이 벌어졌다. 낯선 남자가 병실을 찾아온 것이다. 박소영 씨 되시죠? 저는 신문사 기자인데요. 기자요? 저한테 무슨 일로?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회 회장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소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알려진 거죠?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할 말 없어요. 나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큰 돈을 받고 가짜 딸 행세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가세요. 소영은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서의 학교 생활은 힘겨워졌다. 아이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쟤? 애 나왔던 애 아니야? 응, 가짜 손녀.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래. 아이들의 수군거림은 칼날처럼 민서의 귓가에 박혔다. 영문도 모른 채 민서는 혼란스러워했다. 점심시간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있는 민서에게 한 아이가 다가왔다. 야, 너 진짜 가짜 손녀야? 아이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뉴스에서 봤는데 가짜 손녀가 뭐야? 민서의 눈망울이 흔들렸다. 아이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서를 쏘아봤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다. 한국물산 한국회 회장 가짜 가족 만들어 세금 혜택 노렸다는 의혹. 화면에는 한국희와 민서의 행복한 모습이 흘러나왔지만 내용은 왜곡되어 있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모녀를 거액을 주고 매수해 가족 행세를 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희는를 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김 부장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 뉴스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게 분명합니다. 최진우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년 전에 끝내지 못한 일을 이제야 마무리하는군.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에 머물렀다. 젊은 경찰관 시절의 최진우와 한국회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무시했지. 가난한 경찰관이라고. 최진우의 눈에서 년 전의 분노가 되살아났다. 전화벨이 울렸다. 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희는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아이들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죠.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한국희는 혼란스러웠다. 회사는 존폐 위기에 놓였고 언론은 악의적인 기사만 쏟아냈다. 소영과 민서까지 위험에 빠졌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 누군가 계획적으로 꾸미고 있는 짓이야.
한국희는 김 부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짓을... 김 부장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최진우, 그 자가 수상해. 연전 소영이 사건 때도 수사관이었어. 한국희의 의혹은 짙어졌다. 그날 밤 민서는 한국희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어지는 거죠? 무슨 소리야, 민서야. 한국희는 민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제가 가짜 손녀라고, 할머니를 속이고 있다고. 민서의 어깨가 떨렸다. 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현실이었다. 민서야,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한국희는 민서를 더욱 굳게 끌어안았다.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든 나는 반드시 우리 가족을 지켜낼 거야. 다음 날 최진우가 한국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한국희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진우 씨, 혹시 이 모든 일이 당신 짓인가요? 한국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만 제안 하나 드릴까 합니다. 최진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회사를 저에게 넘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시고요. 한국희의 온몸에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당신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군요. 증명할 수 있나요? 최진우는 비웃듯 말했다. 저는 단지 사업 제안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제야 한국희는 깨달았다. 년 전부터 시작된 최진우의 복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한국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최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시 잠을 포기하고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고 연전 사건 기록을 다시 꺼내 꼼꼼히 살펴봤다. 그리고 마침내 놓쳤던 단서를 발견했다. 당시 수사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수사 중단 요청, 최진우 경사. 왜 최진우가 수사 중단을 요청했을까? 한국희의 손이 떨렸다. 혹시 최진우가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더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오전시 김 부장이 다급하게 한국희의 집으로 달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은 창백했다. 은행에서 오늘 오전시까지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자산을 강제 압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건가요? 한국희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최진우 씨가 은행 이사회에 우리 회사가 부실 기업이라는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희 회장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업을 그르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은행 내부 관계자가 몰래 알려줬습니다. 최진우 씨가 어젯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 입원 중인 소영에게도 위기가 닥쳤다. 간호사가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박소영님, 큰일 났어요. 원무과에서 치료비 지불이 중단되었다고 퇴원하라고 합니다. 네? 그게 무슨... 소영은 당황하며 몸을 일으켰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퇴원하라니. 곧이어 원무과 직원이 나타났다. 죄송하지만 보증인이신 한국희 회장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치료비 지불이 불가능합니다. 계좌가 동결되었다고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민서의 학원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방과 후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다. 민서 양, 학원비가 개월치 연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원 원장은 민서를 따로 불러냈다. 민서야, 집에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께서 모든 비용을 미리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연체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단다. 민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원장님, 저희 할머니께 연락해 보세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하지만 한국희의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었다. 한국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최진우는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해오고 있었다. 김 부장, 우리도 방역할 시간이에요. 한국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전 진실을 파헤쳐야 해요. 최진우가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언론에도 연락하세요. 우리 쪽 이야기도 들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가 도움이 될까요?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에요. 최진우가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은 무너질 겁니다. 한국희의 의지가 느껴졌다. 마침내 한국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연전 사건의 목격자였던 박영수 씨가 한국희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한국희 회장님, 맞나요? 저는 연전 소영이 사건 당시 근처에서 일했던 박영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나요? 한국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뉴스를 보니까 최진우라는 사람이 나오더군요. 박영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전, 그의 수상한 행동이 뇌리에 박혔다. 한국희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날 밤, 소영이가 사라진 밤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은밀히 만나는 걸 봤어요. 당시엔 경찰이라 수사 때문이라 여겼지만 돌이켜보니 석연치 않았다. 박영수의 증언을 토대로 한국희는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연전, 최진호는 단순한 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범죄 조직과 결탁한 부패한 경찰이었다. 소영이 납치는 우연이 아니었다. 가문을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범죄였어. 한국희는 격노하며 중얼거렸다. 연전, 최진호는 한국희의 남편, 박정우와 사업적으로 경쟁하던 자들과 손을 잡았다. 어린 소영을 납치해 가정을 파탄내려 했던 것이다. 한국희 측에서 준비한 반박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제 진실은 한국희의 시선으로 재조명되었다. 한국희 회장, 연만에 되찾은 가족, 그 뒤에 숨겨진 납치 사건의 진실. 뉴스 앵커는 엄숙한 표정으로 보도했다. 연전, 어린 소영의 납치 사건은 단순 유괴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공개되었다. 화면에는 과거 수사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서가 가득 찼다. 최진호의 수상한 행적 또한 낱낱이 보도되었다. 최진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애초에 더 철저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는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었다.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한국희가 너무 많은 걸 알아내고 있어. 당장 그 아이들을 데려가. 그날 오후,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학원 수업을 마치고 혼자 버스를 탔다. 정류장에 내리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다. 낯선 남자들이 채서 내렸다. 민서 맞지? 할머니가 널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 민서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본능적인 위험 감지였다. 가지 않을 거예요. 민서는 있는 힘껏 소리치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맹렬하게 뒤쫓았다. 그때 한국희에게 학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민서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학원에 모두 찍혔어요. 한국희의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연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초혜진호 이번에는 절대 안 돼. 한국희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날 저녁 한국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전, 제 딸을 납치한 진범은 최진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그리고 지금 제 손녀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납치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이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최진호의 연간 감춰진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국희의 기자 회견 직후 전국이 들끓었다. 민서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연전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본부장은 회의실에서 외쳤다. 민서의 사진이 전국 경찰서에 배포되었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섰다. 한국희는 수사본부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이 마치 년처럼 느껴졌다. 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회장님, 꼭 찾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김 부장이 위로했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한편 최진호는 도시 외곽의 폐공장에 은신해 있었다. 년 전에도 사용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민서는 낡은 창고에 갇혀 있었다. 할머니가 저를 찾으러 오실 거예요. 민서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할머니를 굳게 믿고 있었다. 최진호는 부하들과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멀리 보내야 해. 한국희가 너무 많은 걸 알아냈어. 부하가 우려하며 말했다. 사장님 하지만 지금 온 나라가 찾고 있는데 최진호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거야. 년 전처럼 완벽하게 사라지게 만들어야 해. 그의 눈에는 년간 묵혀온 분노와 광기가 가득했다.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소영은 한국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때 화면에 최진호의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 소영의 뇌리에 강렬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이 사람이에요. 소영은 갑자기 소리쳤다. 한국희가 놀라 달려왔다. 무엇을 기억했니? 소영아? 소영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엄마, 이 사람이 저를 납치한 사람이에요. 년 전에 저를 데려간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저를 데려갔는지도 기억나요. 소영의 증언은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년 전 납치 장소와 감금 장소를 정확히 기억해낸 것이다. 도시 외곽의 폐공장 단지 빨간 굴뚝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저를 거기에 가뒀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요. 수사팀은 즉시 해당 지역으로 향했다. 드론과 헬기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졌다. 발견했습니다. 폐공장에서 차량 여러 대가 목격되었습니다. 수사본부에 급박한 보고가 들어왔다. 특수부대가 폐공장을 포위했다. 한국희도 현장으로 달려왔다. 멀리서라도 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다. 민서야, 할머니가 왔다. 한국희는 확성기를 통해 외쳤다. 창고 안에 갇혀있던 민서가 그 목소리를 들었다. 할머니! 할머니! 민서의 작은 목소리가 창고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한국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최진호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한국희,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최진호가 격렬하게 날뛰려 했지만 특수부대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총성 없이 진행된 구출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민서는 무사히 구출되었고 최진호와 그의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다. 할머니! 민서는 한국희의 품으로 힘껏 뛰어들었다. 년만에 되풀이될 뻔했던 비극이 막바지에 저지된 것이다. 우리 민서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한국희는 손녀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최진호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면서도 한국희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한국희. 한국희는 차갑게 대꾸했다. 아니, 이번에는 정말 끝이야, 최진호. 최진호의 재판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과거의 악몽과 현재의 위협이 뒤섞인 순간 검사는 최진호를 연전 박소영 아동 납치 사건의 주범이자 최근 김민서 아동 납치 사건의 배우로 지목하며 엄중히 기소했다. 소영은 증언대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제 딸도 똑같은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방청석에는 한국희와 민서가 앉아 있었다.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최진호는 법정에서도 뻔뻔하게 죄를 부인했다. 나는 한국희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다. 연전부터 그들이 나를 무시했어.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연전 수사 조작, 부패 경찰관으로서의 추악한 행적, 범죄 조직과의 검은 연결고리, 최근의 잔혹한 납치 사건까지 그의 죄상은 낱낱이 드러났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묵은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정의가 가져올 변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최진호의 범죄가 드러나자 한국희의 회사는 위기를 극복했다.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제한했고 황금시장 재개발 프로젝트는 한국희의 주도에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상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희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최진호와는 다른 사업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황금시장 상인들은 한국희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낡은 시장에서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개월 후 황금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상인들의 삶의 터전은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민서가 처음 머리핀을 팔았던 자리에는 작은 기념판이 세워졌다. 운명이 시작된 자리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판을 민서는 어루만졌다. 할머니, 여기서 처음 만났었죠? 한국희는 미소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인생이 바뀐 곳이지. 소영 또한 건강을 되찾았다. 연간 짓눌렸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소영은 한국희의 손을 잡았다. 포기라니, 내가 언제 널 포기했겠니? 연 동안 단 하루도 널 포기한 적 없어. 한국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최진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 한국희의 회사는 견고해졌고 황금시장 재개발 프로젝트는 성공 사례로 인정받았다. 가족이 다시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되었다. 연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있기에. 그날 저녁 한국희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연간의 복수도 그리움도 모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희망을 비추는 듯.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게 흔들렸다. 연후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돌아왔고 한국의 가족의 삶은 달라져 있었다. 매일 아침시 한국희는 딸과 손녀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할머니, 오늘 드디어 새로운 머리핀 디자인 완성했어요. 민서는 자신이 만든 머리핀을 내밀었다. 이제는 취미로 만들고 있었지만 그 솜씨는 전문가 수준이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민서가 진짜 예술가가 다 됐네. 한국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바라봤다. 연전, 낡은 시장에서 머리핀을 팔던 아이는 이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소영 또한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엄마, 오늘 드디어 새로운 일자리 면접 보러 가요. 정말 떨려요. 어떤 곳인데? 아동상담센터예요. 제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국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자신의 과거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승화시키려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었다. 새롭게 단장된 황금시장은 명소로 발돋움했다. 기존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모델 시장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한국희는 매주 한 번씩 시장을 방문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장사가 훨씬 더 잘 돼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희에게 감사를 표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었어요. 한국희는 대답했다. 연 전만 해도 돈 때문에 상인들을 내쫓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과연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울 수 있을까? 민서가 처음 머리핀을 팔았던 자리에는 운명의 카페가 들어섰다. 민서는 살 소녀가 되었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미술의 재능을 보이며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제가 만든 예쁜 물건들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 멋진 꿈이네. 할머니가 우리 민서 다 지원해줄게. 한국희는 손녀를 끌어안았다. 연전,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며 머리핀을 팔던 아이는 이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서의 방 안은 미술 도구들과 그녀의 작품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엄마와 할머니가 차고 다녔던 나비 머리핀이었다. 이 머리핀이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민서는 머리핀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 머리핀은 단순한 추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소영은 아동상담센터에 취직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은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일이었다. 선생님, 정말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소영에게 물었다. 물론이야. 선생님도 너와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자신의 상처가 다른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연전 끔찍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때는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다. 한국희의 회사 또한 달라졌다. 이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보 회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한국희는 말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행복해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영 철학 덕분에 회사는 더욱 성장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회장님, 작년보다 매출이 무려 나 증가했습니다. 김 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회계 보고를 했다. 사회공헌 활동 덕분에 회사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어 더 많은 고객들이 저희 회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국희는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최진호는 왜 그토록 처절한 몰락을 맞이했을까? 옳은 일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한국희와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감옥에 갇힌 최진호는 연간 쌓아올린 인맥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좁은 감방에서 매일같이 과거를 후회했다. 연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질투와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다. 반면 한국의 가족은 매일매일 행복을 쌓아갔다. 최진호의 복수는 결국 자신만을 파멸시킨 셈이었다. 한국희 가족에게 특별한 기념일이 다가왔다. 민서와 한국희가 처음 만난 지 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오늘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지? 한국희가 민서에게 물었다. 네,
제가 엄마 머리핀과 똑같아요 라고 말했던 날이요. 가족은 연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황금 시장을 찾았다. 활기가 넘치는 시장에는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방문객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할머니, 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꿈만 같아요. 민서가 한국희의 손을 잡았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한국희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민서야, 이건 할머니가 새로 만든 거야. 상자 안에는 나비 머리핀과 똑같은 디자인의 새로운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이제 우리 세 사람이 모두 같은 머리핀을 차게 되는 거야. 진짜 가족이라는 증거로. 한국희가 민서의 머리에 새 머리핀을 꽂아주었다. 할머니, 엄마, 딸, 세 사람은 똑같은 머리핀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네,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민서가 활짝 웃었다. 그날부터 한국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황금시장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가족처럼 친숙해졌다. 민서는 여러 아주머니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소영은 상인들과 이웃처럼 정을 나누었다. 우리 민서 공주님 오셨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민서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아주머니, 저 이제 진짜 공주님이에요. 민서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과거 물건을 팔던 자리에서 이제는 진짜 공주님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어떤 사업인데? 예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 수익으로 저처럼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한국희는 감동에 젖었다. 살밖에 안 된 손녀가 벌써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품다니.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럼 나중에 운명의 머리핀 재단을 만들자.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어느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서를 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민서가 한국희와 소영 사이에 파고들었다. 나도 행복해, 우리 민서. 한국희는 연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스함을 매일 느꼈다. 소영 또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완전히 뒤로하고 앞으로는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연후, 민서는 살에 어엿한 고등학생이자 전국적으로 유명한 젊은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녀가 만든 머리핀은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민서가 약속대로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운명의 머리핀 재단은 실제로 설립되어 전국 각지의 불우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소영은 아동상담센터의 팀장이 되었고 한국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황금시장은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여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무엇보다 세 사람은 여전히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시장을 방문하며 변치 않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민서는 할머니, 엄마와 함께 시장을 거닐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여전히 그 나비 모양 머리핀이 빛나고 있었다. 운명을 바꾼 작은 머리핀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 머리핀 우리 엄마 머리핀이랑 똑같아요. 년 전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가족의 행복한 결말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결이 따뜻했다.